윤미연 여사,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아버지죠. 공성준 회장님, 아니, 그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어머니를 버렸다는 걸, 그리고 며칠 전에 저를 해고했다는 것까지. 털썩? 회장님,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홍성주는 묵묵히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회의실. 하지만 그 향기를 즐길 여유 따위는 없었다. 시간은 돈이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일부는 수천만 원의 가치다. 보고 시작하죠. 내 목소리에 기획팀장이 황급히 노트북을 열었다. PPT 화면이 스크린에 뜬다. 3분기 실적, 신규 프로젝트 진행 현황, 예산 조정안.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나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노려봤다. 이게 뭡니까? 내가 스크린을 가리키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예상 수익률이 지난달보다 2% 떨어졌는데 설명한 줄 없이 넘어가려고? 기획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한 담당자가. 담당자가 누군데요? 팀장이 고개를 돌려 뒤쪽을 힐끗 봤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평사원 하나가 후다닥 일어섰다. 윤준호입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26쯤 돼 보이는 남자. 정장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아마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것이다. 나는 그를 한번 훑어본 뒤 차갑게 말했다. 자료 검토는 했습니까? 예. 했으면서 이런 허술한 걸 올린 겁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획팀장. 이런 사람 데리고 일하면 팀 전체가 망가집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실수하기 전에 주는 겁니다. 나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오늘부로 나가시오. 저런 애는 회사에 둘 가치도 없어. 회의실이 숨죽였다. 누구도 내 결정에 반박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손을 흔들었다. 인사팀 연락해서 퇴사 처리하세요. 다음 안건. 준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달린 명찰을 떼어냈다. 딸칵. 작은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그는 명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한번 숙인 뒤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힐끗 봤다. 뭔가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걸음걸이? 어깨선? 아니면 그냥 기분 탓인가? 회장님? 기획팀장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계속하죠. 회의는 다시 진행됐다. 숫자가 오가고 보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계속 아까 그 평사원의 뒷모습이 신경 쓰였다. 그날 오후 나는 비서에게 물었다. 아까 내보낸 직원 윤준호였나? 그 사람 인사 기록 한번 봐.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63층 회장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는 작고 분주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방금 해고당한 남자가 걷고 있겠지. 그러나 나는 그 생각을 길게 붙잡지 않았다. 직원 하나쯤 내보내는 건 일상이었으니까. 그게 내 삶이었으니까. 저녁 무렵 비서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윤준호 씨 인사 기록입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 훑어봤다. 입사 2년 차, 학력 평범,
특이사항 없음. 그런데 비상 연락처란이 비어 있었다. 이거 왜 비어 있죠? 보호자가 없다고 기재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사망. 나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다. 그래서요? 그게 일 못하는 이유라도 됩니까? 아닙니다. 비서가 서류를 챙겨나갔다. 나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윤준호.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윤이라는 성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 설마. 나는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냥 우연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2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녀의 이름은 윤미연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윤준호라는 이름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아니, 지웠다고 생각했다. 회사는 돌아가고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고 일상은 계속됐다. 나는 여전히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회장님, 이번 주 일정입니다. 비서 차민호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훑어봤다. 월요일 이사회, 화요일 신규 투자 미팅,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고 윤미연 여사 추모 기부 행사 참석. 손에 쥔 커피잔이 흔들렸다. 이게 뭡니까?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다. 아, 그게 사회공헌팀에서 올린 일정인데요. 저희 그룹이 후원하는 장학재단 관련 행사입니다. 고 윤미연 여사의 뜻을 기리는 취소. 예, 취소하라고. 나는 태블릿을 밀어냈다.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회장님, 이미 언론에 보도자료가 나갔고 재단 이사진도 참석 확정이라. 그럼 내가 빠지면 되잖아요. 하지만 회장님이 주요 후원자시고 작년에도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올해 불참하시면. 나는 비서의 말을 끊으며 손을 휘저었다. 알았어요. 나가보세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천장을 올려다봤다. 윤미연.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어서 20년 동안 회사 전체에 금기어로 지정해뒀던 이름. 누구도 내 앞에서 그 이름을 함부로 꺼내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사회공헌팀 놈들이 감히. 아니다. 사실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고 윤미연 여사가 누군지. 재단 서류에는 그저 고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윤미연. 내가 사랑했던 여자. 내가 버렸던 여자.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 오래된 서류 뭉치 사이에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손때 묻어 구겨진 사진. 나는 그것을 꺼내 한참 바라봤다.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다. 환하게. 마치 세상 모든 걱정이 없다는 듯. 미연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이 메었다. 나는 서둘러 사진을 다시 서랍 속에 밀어 넣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않고 회장실 소파에서 잠들었다. 아니, 잠들려고 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미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20년 전 그날. 성준아, 나 아기 생겼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나는 뭐라고 답했던가. 지금은 아이 키울 때가 아니야. 회사가 위기야. 미연아, 조금만 기다려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회사는 점점 커졌고 나는 점점 바빠졌고 그녀는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없었다. 나는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시간이 없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 부고 한 장이 날아왔다. 고 윤미연.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장례식장에 갔다. 하지만 영정 앞에 서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나이 든 여자들과 젊은 남자 하나. 그 남자는 아직도 기억난다.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나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어느새 아침이었다. 주무셨습니까? 9시 미팅이. 알았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헬쑥했다. 고 윤미연 여사 추모 기부 행사. 목요일. 나는 그날이 두려웠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나는 또다시 그녀를 외면한 내 과거와 마주해야 하니까. 그날 오후 나는 비서에게 물었다. 그 행사 참석자 명단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명단을 훑어보는데 이상하게도 손이 떨렸다. 재단 이사들, 사회공헌팀,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유족 대표 윤준호.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윤준호?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인의 아드님이라고 합니다. 나는 명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가 구겨졌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가보세요. 비서가 나간 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63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저 아래 어딘가에서 윤준호가 걷고 있을 것이다. 며칠 전 내가 해고한 바로 그 남자. 윤미연의 아들. 그렇다면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목요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 앞에 섰다. 검은색 양복, 흰 셔츠, 회색 넥타이.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차분한 색깔로만 골랐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전화가 울렸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현관을 나섰다. 행사장까지 가는 내내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노인들. 모두 평범한 아침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췄다. 호텔 컨벤션홀 앞. 이미 기자들이 몇 명 대기하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익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홍성준 회장님, 오늘 행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죠. 나는 짧게 답하고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행사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재단 이사들, 사회공헌팀 직원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저 앞쪽 단상 위에 놓인 영정.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 윤미연 여사. 영정 속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20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춘 것처럼.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사회공헌팀장이 나를 안내했다. 나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꽃다발을 들고 향을 피웠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영정 속 미연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미안해. 말로는 꺼낼 수 없는 사과가 목구멍에 걸렸다. 나는 꽃을 올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다. 이번 행사는 고 윤미연 여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사님은 생전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진행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영정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였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유족 대표로 고인의 아드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윤준호 씨, 나와주시겠습니까? 박수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저 멀리 객석 뒤쪽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그가 걸어오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윤준호. 며칠 전 내가 해고한 바로 그 직원. 그가 단상으로 올라와 영정 앞에 섰다. 나와는 불과 2미터 거리. 나는 숨을 멈췄다. 준호는 영정을 향해 깊이 절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내게로 돌아왔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차가움, 분노, 그리고 슬픔. 진행자가 마이크를 준호에게 건넸다. 유족 대표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행사장 앞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준호가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니 윤미연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 없이, 가족 없이, 그저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모든 걸 바치신 분입니다. 준호의 시선이 다시 나를 향했다. 어머니는 제게 단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한 발짝 내게로 다가왔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는 걸 숨기고 싶으셨으니까요.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산 거야. 나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준호가 영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윤미연 여사,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당신이 제 아버지죠. 홍성준 회장님. 행사장이 폭발했다. 뭐라고? 저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한테 아들이 있었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회장님이 숨겨둔 아들이었던 거야? 이거 대박 특종인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니, 이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겨우 그것뿐이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준호가 물었다. 제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어머니를 버렸다는 걸,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며칠 전에 저를 해고했다는 것까지. 행사장이 또다시 술렁였다. 해고? 그게 무슨... 회장이 자기 아들을 해고했다고?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시야가 흐려졌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균형을 잃고 있었다.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비틀거렸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회장님, 사람들이 달려왔다.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흔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천장의 조명. 그리고 저 멀리 영정 속에서 웃고 있는 미연의 얼굴이었다. 의식이 꺼졌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하얀 천장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병실, 링거 소리, 소독약 냄새. 회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비서 차민호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여긴 어디요? 서울대병원 VIP 병실입니다. 행사장에서 쓰러지셔서 그 순간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영정, 윤준호, 그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 당신이 제 아버지죠. 나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회장님,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윤준호는 어디 있습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행사장에서 바로 떠나셨습니다. 찾아요. 당장.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나는 홀로 남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걸까? 벌써 밤이었다. 손을 들어 올렸다. 떨리고 있었다. 윤준호, 내 아들. 그게 사실일 리 없다. 아니, 사실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20년 전 미연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는 회사를 핑계로 그녀를 외면했다. 그 후 그녀는 사라졌고 나는 찾지 않았다. 5년 뒤 부고가 왔을 때 장례식장에서 본 젊은 남자.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설마 그게 준호였나? 아니다. 확신할 수 없어. 그때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다. 회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 증세입니다.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지만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비서가 아니었다. 윤준호였다. 그는 여전히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왔군요. 내 목소리는 쉰 소리처럼 나왔다. 준호는 대답 없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정말 내 아들입니까?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한 글자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소? 필요하시면 유전자 검사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다. 하지만 이미 아시잖아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옳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준호의 눈, 코, 인매. 미연을 닮았지만 어딘가 나를 닮은 그 얼굴.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0년 전입니다. 원인은? 암. 나는 눈을 감았다. 혼자 아팠습니까? 네. 제가 곁에 있었지만 어머니는 혼자였죠. 준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당신이 없었으니까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왜 연락하지 않았소?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뭐 하시게요? 준호가 차갑게 끊어 말했다. 오시게요? 병실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으시던 분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매일, 매년. 준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아십니까?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나와 미연이 함께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 사진을 간직하셨어요. 베갯니 속에 넣어두시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열심히 살았을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원망합니다. 준호가 일어섰다. 당신이 우리를 버렸다는 걸, 어머니가 혼자 죽어갔다는 걸, 그리고 그가 나를 내려다봤다. 며칠 전 당신 회사에서 일하던 저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모욕하고 해고했다는 걸.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저는 일부러 당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 게 뭡니까? 냉혈한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저를 버린 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당신이죠. 준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이제 와서 후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기억조차 못했잖아요. 저를. 문이 열렸다. 윤준호. 나는 그를 불렀다. 그가 멈춰섰다. 미안하오. 준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사과는 어머니한테 하세요. 산소에 가서. 그리고 그는 그대로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홀로 병실에 남았다. 링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미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틀 뒤 나는 퇴원했다. 의사는 일주일 더 입원하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 미칠 것 같았다. 생각이 너무 많았다. 회장님,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집으로. 알겠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다. 저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집에 도착했다. 한남동 언덕 위 단독주택. 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졌다. 난방을 틀어놨음에도 집은 항상 차가웠다. 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차민호. 네, 회장님. 윤준호. 그 사람에 대해 조사했소?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네. 준비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서류를 꺼냈다. 윤준호 신상조사보고서. 첫 장을 넘겼다. 생년월일, 출생지, 학력. 눈을 따라 글자를 읽어 내려갔다. 1999년 3월 15일생. 내 손이 멈췄다. 1999년. 미연이 사라진 해. 그리고 그해 3월. 내가 큰 투자 계약 건으로 해외 출장을 갔던 때였다. 출생지. 부산 해운대구. 미연의 고향이었다. 나는 계속 읽어 내려갔다. 모친 윤미연 1973년생 2015년 사망. 부친 미상. 미상이라는 글자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학력사항. 부산 동래 초등학교 졸업. 동래 중학교 졸업. 부산 고등학교 졸업. 모두 장학금으로 다녔다고 적혀 있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액 장학생.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뛰어난 아이였구나.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구나. 다음 장은 직장 경력이었다. 2021년 홍성그룹 계열사 인턴 불합격. 2022년 홍성그룹 신입 공채 불합격. 2023년 홍성그룹 경력직 채용 합격. 나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3번이나 지원했다. 나를 만나기 위해. 아니, 나를 보기 위해. 특이사항.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모친 윤미연 씨는 2015년 4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6개월 투병 끝에 사망. 당시 윤준호 씨는 대학교 2학년이었으며 학업과 간병을 병행. 장례 후 남은 빚 약 3천만 원을 2년에 걸쳐 상환 완료. 나는 서류를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3천만 원. 그 돈이면 나는 회식 한 번에 쓰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남은 빚이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고 윤미연 씨의 사망 당시 기록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사망진단서 4본.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사망 일시 2015년 10월 7일 오전 3시 22분. 사망 장소 부산대학교병원 407호. 사인 폐암 말기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나는 눈을 감았다. 2015년 10월 7일. 그날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회의? 골프? 저녁 약속? 미연이 숨을 거두던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례 관련 기록도 있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다. 장례식 조문록. 조문객 명단이 적혀 있었다. 20명도 안 됐다. 대부분 이름 모를 사람들이었다. 아마 동네 이웃이거나 과거 직장 동료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맨 아래 한 줄. 조문 거부 홍성준 본인 의사 아님. 상주 윤준호 거부. 나는 숨이 막혔다. 거부? 네. 당시 회장님께서 장례식장에 들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상주였던 윤준호 씨가 조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장례식장 복도. 멀리서 지켜만 보다 돌아섰던 그날. 준호는 나를 봤던 거구나. 그리고 막았던 거구나. 조사 결과 윤준호 씨는 어머니 생전에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윤준호 씨는 회장님의 기사와 인터뷰를 모두 스크랩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준비 끝에 회장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왜 나를 찾아온 거요? 그건 저희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컨대 어머니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고. 비서가 말을 멈췄다. 아니면 그냥 아버지를 보고 싶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더 조사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비서가 나갔다. 나는 홀로 거실에 남아 서류들을 바라봤다. 윤준호의 인생이 종이 몇 장에 담겨 있었다. 가난, 병, 죽음, 빚, 고독, 그 모든 걸 혼자 견뎌낸 아이. 나는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금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딸깍, 문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앨범 한 권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미연의 사진들,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들, 웃고 있는 그녀, 행복해하는 그녀, 나를 사랑했던 그녀. 미안해. 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정말 미안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회장님, 언론에서 난리입니다. 행사장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주가가 상관없다니까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전화를 끊었다. 주가? 회사? 그게 지금 중요한가? 나는 앨범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빗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내 마음을 지켜볼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비서가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다. 그저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앨범을 보고 서류를 보고 창밖을 보고 그러다 잠들고 깨어나면 또 앨범을 펼쳤다. 미연의 얼굴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 두려웠다. 회장님, 식사라도 하셔야죠. 가사도우미 이모가 밥상을 들고 왔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벌써 사흘째 제대로 안 드셨잖아요. 그냥 두세요. 이모가 한숨을 쉬며 나갔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장 사이에 꽂혀 있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1999년 1월 투자 유치 미팅, 계약서 검토, 해외 출장 준비. 2월 싱가포르 출장, 홍콩 바이어 미팅. 3월 도쿄 투자 설명회. 그리고 3월 15일 빈칸이었다. 아무 일정도 적혀 있지 않았다. 준호가 태어난 날 나는 일본에 있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었을 것이다. 미연이 혼자 진통을 겪고 혼자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수첩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미안해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무시했다. 또 울렸다. 계속 울렸다. 회장님, 저예요. 비서 차민호의 목소리였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자 비서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윤준호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비서가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 뉴스 영상이 떴다. 재벌 2세 논란 당사자 윤준호 긴급 기자회견. 영상 속 준호는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저는 홍성준 회장의 아들이 맞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저는 홍성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어머니 윤미연은 평생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심지어 저는 며칠 전 아버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쓸모없는 직원으로만 봤죠. 준호의 눈빛이 차가웠다. 저는 홍성그룹의 상속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공개하신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버림받은 여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회장님과의 관계 회복 의향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아버지 없이 26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다. 회장님, 비서가 부축했다. 언론이 난리입니다. 회사 이사진들이 긴급 회의를 요청했고
주주들은 회장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회장님,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나는 소리쳤다. 비서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소파로 돌아가 털썩 앉았다. 저 아이를 만나게 해주시오. 예. 윤준호를 만나게 해달란 말이오.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그쪽에서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탁해요. 빌어서라도. 알겠습니다.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비서가 나갔다. 나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다. 마치 내 마음처럼. 사흘 뒤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윤준호 씨가 만나겠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어머니 산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알겠습니다. 언제죠?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랜만에 샤워를 했다.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초췌한 얼굴. 하지만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검은 양복을 입고 흰 국화 한 다발을 샀다. 부산으로 가죠. 기사에게 말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를, 충청도를, 경상도를 지났다. 3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했다. 금정구 회동동 선영공원 묘지입니다. 기사가 말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산 중턱의 작은 묘지. 돌계단을 오르며 숨이 찼다. 그리고 한 무덤 앞에 도착했다. 고 윤미연지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작고 소박한 비서.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윤준호였다. 그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 옆에 섰다. 왔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비석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굴러갔다. 어머니께 인사하세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꽃을 내려놓고 절을 했다. 미연아. 목이 메었다. 늦어서 정말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용서해줘. 제발. 나는 이마를 땅에 대고 울었다. 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준호가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준호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어머니는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런 분이니까.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준호가 돌아섰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준호야. 나는 그를 불렀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점점 멀어지는 아들. 손 닿지 않는 거리.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나는 다시 비석 앞에 주저앉았다. 미연아.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다. 우리 아들. 잘 키웠구나. 너무 잘 키워서 내가 낄 자리가 없네. 나는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해가 지고 있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나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산소에서 돌아온 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회사는 내 손을 떠났다. 이사회에서 임시 경영 체제를 구성했고 나는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누구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어쩌면 다들 기다렸던 일인지도 몰랐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가사 도우미도 내보냈다.
비서도 최소한의 연락만 받았다. 나는 그저 텅 빈 집에서 앨범을 보고 준호의 사진을 찾고 과거를 곱씹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결심이 섰다. 나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오랜만에 걷는 거리는 낯설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버스를 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탔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회사도 없다. 명예도 잃었다. 아들도 나를 거부한다. 남은 건 무엇인가? 돈? 집?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버스에서 내려 걷다 보니 어느새 회사 앞이었다. 홍성그룹 본사 빌딩. 63층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나는 로비로 들어갔다. 회장님. 경비가 놀라 인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63층 회장실. 문을 열자 낯익은 공간이 펼쳐졌다. 하지만 이제 내 자리가 아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다. 임시 경영진이 사용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세상을 내려다봤다. 왕처럼, 신처럼. 하지만 지금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비서 차민호가 서 있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왔어요.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차 과장. 네, 회장님. 내가 잘못 살았나요?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성공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왜 다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사람도 아들도.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는 사실 윤준호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요? 회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비서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천천히 뜯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부터 봤다. 어린 준호가 미영과 함께 웃고 있었다. 아마 5살쯤 됐을까? 둘 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편지를 펼쳤다. 홍성준 회장님께,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당신도 외로웠을 거라는 걸, 당신도 후회하고 있을 거라는 걸, 저는 여전히 당신의 아들로 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건 믿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윤준호.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회장님. 비서가 손수건을 건넸다. 나는 얼굴을 닦으며 물었다. 준호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그리고 봉투 안을 다시 뒤적였다. 작은 쪽지 하나가 더 있었다. PS. 혹시 마음이 있으시다면 매년 어머니 기일에 산소에 와주세요. 저도 갈 겁니다. 나는 그 쪽지를 꼭 쥐었다. 차 과장.
네. 로비에 가서 준호가 남긴 명찰 아직 있나요? 찾아보겠습니다. 비서가 나갔다.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빌딩들을 물들였다. 1시간 뒤 비서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찾았습니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 명찰이 들어 있었다. 홍성그룹 기획팀 윤준호. 나는 명찰을 손에 쥐었다. 차갑고 작은 쇠붙이. 하지만 내게는 무엇보다 무거웠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다. 나는 명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회사는 이사회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이제 회장이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야죠. 나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비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비서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회장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20년의 시간이 이곳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보낼 때가 됐다. 가죠. 나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나서자 저녁 바람이 불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내가 찾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주머니 속 명찰을 만지작거렸다. 윤준호, 내 아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갔다. 비록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비록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 1년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홍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됐고 나는 이사회 명예고문이라는 이름만 남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한남동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30평짜리 평범한 곳. 처음엔 답답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사람들을 구경했다. 출근하는 젊은이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 나도 그들 중 하나가 됐다. 그저 평범한 노인. 가끔 예전 직원들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나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어 답했다. 회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아요. 그렇게 대답하곤 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나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윤미연의 산소. 그곳에 꽃을 놓고 앉아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준호가 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절을 하고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돌아왔다. 하지만 6번째 방문 때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준호였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나도 그 자리에 섰다. 우리는 한참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준호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함께 산소 앞에 섰다. 말은 나누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서서 미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매달 우리는 그렇게 만났다. 말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어색함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어느 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괜찮겠나? 네. 우리는 산 아래 작은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아메리카노 2잔.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책을 냈습니다. 응? 어머니 이야기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미연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 표지에는 미연의 사진이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 나는 책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읽어봐도 되나? 물론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나는 첫 장을 펼쳤다. 이 책을 사랑했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다. 어머니가 쓰셨던 일기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는 당신을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이제 그만 사과하셔도 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어머니는 용서하셨을 겁니다. 저도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네. 당신도 최선을 다해 사신 거니까요. 다만 방향이 달랐을 뿐. 그 말에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풀렸다.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흩날렸다. 저 결혼합니다.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응? 다음 달에요. 작은 결혼식이지만 괜찮으시다면 오셔도 됩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정말 가도 되나? 네. 어머니도 원하셨을 겁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꼭 갈게. 꼭. 준호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미연을 닮았다. 한 달 뒤 나는 작은 예식장에 갔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신부 측 가족들과 친구들, 준호의 지인 몇몇. 나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식이 시작됐다. 준호가 신부와 함께 입장했다. 행복해 보였다. 진심으로 주례가 말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울렸다. 박수 소리. 나도 따라 박수를 쳤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나눴다. 나는 슬쩍 자리를 뜨려 했다. 회장님. 뒤에서 준호가 불렀다. 돌아보니 준호가 신부와 함께 서 있었다. 인사드려야죠. 저희 아버지세요. 신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이런 날 울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오늘은 울어도 되는 날이니까요.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처음으로 아들이 내게 손을 내민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준호가 준 책을 펼쳤다. 밤새 읽었다. 미연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를 사랑했던 시간, 나를 기다렸던 시간, 나를 용서했던 시간. 마지막 장을 덮으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미연아, 나는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어. 내가 혼자 키워서 이렇게 훌륭하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냈다. 여전히 가지고 다니는 그 명찰. 윤준호. 이제 이 이름은 내 아들의 이름이다. 홍준호가 아닌 윤준호. 미연의 아들.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나의 아들이 되어가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나는 명찰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괜찮을지도 몰라. 모든 게 용서된 건 아니다. 모든 게 회복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아주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준호에게 내 결혼식에 초대해줘서 고맙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서기엔 아직 부족하지만 천천히 그 자격을 갖춰가고 싶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그리고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홍성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내일 보내야지.
아니, 직접 전해줘야지.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상쾌했다. 이제 나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